그럼 지금부터 앞서 소개해드린 세명대학교 전학근 교수님의 사회로 충북발전연구원 김진덕 사무처장님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학근 교수님의 사회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들어오기 전에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화면 들어온 대로 오늘 준비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북발전연구원의 김진덕입니다. 제가 다녀봐도 오늘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발표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시군단에 가서 기업인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그 관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참 드문 일인데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우리 전학근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기업이 하시는 분들이나 지역의 어르신들 이렇게 몇 분 계셔갖고 포럼부터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부담 없이 왔었는데 뭐 이따 질문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된 자료를 좀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읽은 자료인데 그 사마천이 쓴 사기가 한 2,300년 전의 일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부자들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화식열전이라고 그러는데 사마천이 인용한 자료인데 거기 화식열전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보다 한 10배쯤 잘 살으면 남이 자기보다 한 10배쯤 잘 살으면 욕을 한답니다. 그 사람 욕을. 우리 속담에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서 욕하듯이 시기 질투하고 욕을 한답니다. 일단 100배쯤 잘 살면은 무서워서 도망을 간답니다. 1000배쯤 잘 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도 못 가고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준답니다. 10,000배쯤 잘 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됐다 모르겠다 그 집에 가서 노예가 된답니다. 그 이미 2,200~300년 전에 이렇게 어떤 그 부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사마천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재미있는 분이 우리 이제 경제학 쪽에서 저는 경제학을 했는데 경제학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계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계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밥을 먹으려면 일을 해라. 그리고 국가의 녹봉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을 세워라.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경제적인 이런 마인드를 제일 처음 그 얘기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 뭐냐면 요새로 말하면 추곡수매를 한 거예요. 그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뒀을 때 관에서 상당 부분의 그 곡식을 사주고 그러면 그 곡식가 곡물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고 봄에 가서 춘궁기에는 이 곡식을 내다 팔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추곡수매 정책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가 있는데 전국시대가 춘추 오패라고 그래서 춘추 몇백 개의 나라들이 이제 5개의 나라로 이렇게 그 통일돼가는 과정인데 오패시대에 춘추 오패시대에 그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인드를 제일 먼저 제공한 사람이 이계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경제 문제가 역시 2,200~300년 전 아주 옛날부터 상당히 중요한 그 우리 아젠다였었다. 오늘 기업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이 사실 우리 지역의 먹거리라든가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상당히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좀 한번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한 3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새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지역을 발전시켰던 요인들이 뭔가 해서 충북하고 이 제천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순서대로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건데요. 뭐 예측을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에러를 좀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자 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뭐 많이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요새 무지 춥잖아요. 그게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라든가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자원 고갈에서 에너지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생물
각종 화석 연료들이 조만간에 고갈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환경오염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거 많이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제적인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WTO 체제하고 이제 FTA인데 WTO 체제라는 건 이제 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1947년에 가트 체제가 출범이 되고 이 가트 체제가 조금 더 발전된 것이 WTO 체제고 이게 이제 94년도쯤에 WTO 체제가 출범이 되는데 WTO 체제가 좀 더 정교화된 것이 FTA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FTA라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또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뭐 유럽하고 이렇게 1대1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본 전제가 뭐냐면은 관세가 인하되는 것이다. 이것이 FTA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것이 좀 더 확산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시장 확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98% 정도가 무역을 통해서 국가 소득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TA는 더 확산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거기에 이제 동북아 경제가 부상되고 있다. 이겁니다. 뒤에 한번 더 나옵니다만은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 서울 그리고 도쿄가 앞으로 세계 경제 중심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국가들이 엄청나게 부상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도요, 지역 입장으로 봐도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무역 이 수출입 하는 것보다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가 뛸 수 없는 이제 같이 함께 가야 될 그런 국가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우리 지역 기업들도 글로벌화돼서 외국으로 많이 가지만 외국에 글로벌되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세계적인 흐름일 것 같고요.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관이라든가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힘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뭐 여기에다가 플러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치적인 특징이라고 해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가 계속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근데 지방자치가 지금같이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경제 규모가 작은 인근 몇 개의 지역들이 통합돼 갈 것인지 어쨌든 이런 형태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고 성숙돼 나갈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천 지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우리가 눈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제천, 충북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수도권의 비중이 지금같이 계속 증가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수도권의 비중을 감소되고 지역의 규모가 더 커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서해안 중심의 개발이 지속될 것인가. 지금 보면 뒤에 좀 바로 나옵니다만은 그 수도권 남부 경기 이남부터 저쪽 그 당진이라든가 아산 이쪽 중심으로 서해안권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그렇다면 내륙 쪽에 있는 우리 제천 같은 데는 어떻게 발전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지역 균형 발전 사업들이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최근 나오는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다문화 시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조만간에 4050 세대라고 해서 베이비부모들이 대량 은퇴할 것인데 이 대량 은퇴되는 사람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 우리 충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 나온 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발전할 것이고 역선택을 하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원 고갈이 되면 뻔하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될 것이고 기업 산업 활동들이 위축될 것인데 과연 그렇게만 갈 것이냐. 최근에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충북 지역에서도 주요 산업의 발전적으로서 삼는 것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입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전기자동차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들이 발전된다면 이거는 기존의 자원 고갈에 대해서 역으로 우리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제천에서도 많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소위 저에너지 산업, 특히 신농업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기회 요인으로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요한 동북아 지역들이 우리 중심 바로 이웃에 있는 커다란 시장으로 우리 지역에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지역과의 교류 확대 등으로 인해서 거꾸로 우리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역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수 시대로 봐서는 아마 초고령 사회가 계속 진행된다면은 특히 농업이라든가 산촌, 농산촌 지역들은 경제적으로 아마 이 상태로 가면은 붕괴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냥 내비두면 붕괴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면은 제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어떤 관광이라든가 실버 산업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대량 실직 4050 있는 사람들이 금방 퇴직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떤 귀촌 인구로서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은 이걸 통해 갖고 새로운 농산촌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도 뭐 잘못되면은 우리가 이제 뭐 단일 문화라든가 단일 어떤 민족적인 개념이 사라지지 않겠냐 많은 우려도 하지만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은 신활력으로서 이것도 좀 지역에서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은 뭐 도시권 지역의 중앙아시아나 동유럽에서 많이 오니까 그쪽하고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지만 농산촌 같은 경우 거의 동남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의 어떤 교류의 장으로서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요. 한 20분에 끝내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의 그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시기별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대 개통이 되고 청주산업단지가 78년도쯤에서 90년대, 80년대 거의 돼서 청주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아주 상당히 고속도로 발전이 되는데 그것이 내륙지역까지 연결되는 거는 1987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충주라든가 제천이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거는 중부내륙고속도로라든가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속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 밑에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전까지는 농업이라든가 향토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아주 초기 단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90년대 접어들면서 지방자치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여기 그 제천 출신입니다만은 그 이원종 지사님께서 계실 때 바이오토피아라고 그래서 21세기로 넘어가는 터닝포인트에 우리 충북 모토가 뭐냐면은 체인지 21이었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새로운 변화로서 맞이하자. 그리고 그때 이원종 지사님께서 아주 도저히 핵심으로 했던 게 뭐냐면 바이오 산업이에요. 바이오. 근데 그때 당시는 바이오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어요. 저걸 왜 해제했는데 그분이 성경진흥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 와서 그게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꽃을 피우는 지금 충북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상당히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1990년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열려있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보면은 GRDP는 지역의 총생산 엄청나게 증가되지만 밑에 보신 것 같이 여기 그 157만 명이 지금 충북의 인구인데 인구는 거의 150만 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체되어 있는 인구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동안 예측한 사람들이 많이 충북의 인구가 갈수록 감소될 것이다. 또는 3%대로 고정될 것이다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것이 157만을 돌파했어요. 감소되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도 4%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많은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구사했기 때문에 지금 157만 비관적인 추세를 우리가 낙관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더 4%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지역이
우리하고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데만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게 경기도하고 충남하고 뭐 강원도인데 강원도를 생략을 두 군데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경기도하고 충남 같은 경우 이 GRP 비중이 계속 점유 비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성장률은 높아요. 그런데 전개 점유 비중은 거의 3%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구 4% 마냥 GRP도 우리가 4%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도시와 같이 인구 증가율, GRP 증가율 전체 보면은 경기는 안 보라다가 충남 북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뒤져져 있는 거지 증가율만 보면은 전국 3위입니다. 우리가. 전국 시도 중에서 3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데 아직도 비중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 관계 있는 지역에서 좀 약하다. 이를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는 그동안 오창이라든가 오송 산업단지 2개 이외에는 그렇게 커다란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이런 전략에서 이들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요인이었었다. 하나 또 보면은 국가 발전 축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주거지역 해갖고서는 분당, 수지, 신갈, 수원, 영통, 동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주거지역이 아직 우리 지역이 아니고 방향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해안 쪽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이 수원, 화성, 평택, 용인, 당진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 충남 충남 북부 지역이니까 천안, 아산, 당진 이런 쪽으로 지금 가 있어요. 그래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충북 지역으로 오기보다는 약간 중국 쪽으로 가 있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한번 좀 더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보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은 그동안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로 좀 빠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장 축에서 과거에서도 좀 약간 벗어나 있었고 지금 최근의 추세에서도 약간 우리 지역이 벗어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그동안 대개 보면 개발축, 발전축이 이 교통축하고 연결이 돼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거랑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충주, 문경, 상주, 대구, 경주 이렇게 거쳐서 갔는데 일제강점 이후는 천안, 대전이 끼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충북 지역은 약간 비껴나 있었어요. 호남 연결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 같이 지금 현재 축에서도 보면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 축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올라야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관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산업 부분입니다. 핵심 산업 부분들. 일단은 교통축에서 우리가 중심축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중심축 기능을 가져오기 위해서 교통과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지만 핵심 산업과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의해서도 보시면 국내 독점인 부분에 울산, 포항, 광양, 당진, 창원 이쪽 부분에 지금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호하고 있는 그 중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가 수원, 아산, 탕정하고 울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핵심 기능들을 보면은 역시 서울은 뭐 행정, 금융 모두 복합적인 중심 기능을 갖고 있고 인천은 공항이 있기 때문에 또 부산은 항만이 있기 때문에 물류 중심으로 가고 있죠. 대전은 행정, 과학, 연구 기능이 가고 있죠. 근데 우리 지역은 지금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 지역은 약간 벗어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외환위기 이후인데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WTO라든가 그 FTA 체제 이후에 계속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뭐 외환위기라든가 또는 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또는 최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재정결벽까지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재정위기 확산에 따라서 상당히 좀 세계 경기가 어떻게 내년도에 진행될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정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이 상당히 어려워요. 서로 그 국제무역협정에서 이걸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기업이 이제 입지를 결정하는 패턴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삼성에서 신수종 해갖고 5개 전략산업을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선정을 했는데 태양전지, 자동차전기, LED, 반려제약, 의료기기 등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가?
그다음 이런 부분들의 핵심 기업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된다. 그 기업이 뒤에 보면 이제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핵심 기업을 관련된 것이 왜 유치해야 되냐면은 당진제철소라든가 방향제철, 포항 이 제철 주변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삼성전자 수원이라든가 아산 탕정 지역에 들어와 있는 삼성전자 부분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장비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기업을 유치를 통해 갖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능 유치 부분도 뒤에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들이 이제 대개 보면 자기 입지를 결정하는 게 대개 이유 한 5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훌륭한 인적 자원이 있느냐 그 지역에,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산업 용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클러스터가 기업하기 좋은 클러스터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느냐, 원재료하고 시장 부분이 있는가.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은 서울이나 청주나 뭐 이 제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리상으로는 그렇게 멀지 않고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 우위를 사실 엄밀히 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축하고 이거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한번 지역에서 어느 거를 가지고 발전 전략을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 뭐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을 통해서 인적 자원을 우리가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 특히 뭐 세명대 같은 경우에 한방 쪽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쪽을 활용을 해서 한방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 아까 오다 보니까 프레카드에 슬로시티 지정을 받았는데 슬로시티하고 힐링학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어디서 우리가 육성해 나갈 것인가. 뭐 대학이 있으니까 대학하고 돼야 될 거고요. 대학하고 연계한 클러스터, 대학하고 여기 지금 그 충북 테크노 밖에 바이오 관련 센터가 와 있습니다. 여기 바이오밸리 안에.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어떻게 우리가 클러스터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 산업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연계시킨다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자원으로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저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050 세대들이 조만간에 많이 은퇴를 할 건데 이 사람들 우리 지역에 어떤 농촌 정착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인력들을 많이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그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래서 그걸 통해 갖고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쭉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역시 수도권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산업권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 교통망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90년대고요. 이게 2000년대고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안중 삼척간 고속도로가 제천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삼척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라든가 경북 북부 지역하고 정치적으로라도 연계가 돼서 삼척까지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서해안 시대가 열려서 이쪽 당진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 발전축이 가고 있지만 조만간에 황동해안권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러면은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우리라든가 일본을 연결하는 동해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빨리 저 고속도로가 나가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한다면은 제천에서 수도권이라든가 기존의 부산을 연결하는 동남권하고 연결뿐만이 아니라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시키는 결절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행복도시부터 지금 세종시라고 그러는데 세종시서부터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가 지금 많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저게. 그 고속도로가 제천까지 빨리 오는 게 된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접근로로서 지금 뜨는 데가 이 청주를 중심으로 대전, 청주, 이 천안 중심으로 중부권에 어떤 새로운 산업단지가 크게 형성될 건데 그것이 제천까지 빨리 와야 된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2개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창까지 어떻게 좀 나갈지는 모르지만 그 고속철도 빨리 제천이 그 중심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수도권에서 접근로가 향상이 돼서 우수한 인력들을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속도로 교통망이라든가 고속철도망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거 남북으로는 지금 고속도로가 몇 개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된 것 같은데 동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대각선 부분, 그런 수도권의 접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발전 전략으로서 지역에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산업 구조가 커질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다 보면 우리 뭐 충북의 전체적인 거는 URT하고 의학바이오가 충청권 전체 핵심 전략 산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그 광역경제권 사업의 핵심 전략 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이거가 4개로 되는데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으로서 뭐를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저는 요거 헬스 테크놀로지거든요. 이 부분이 지역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미래 먹거리로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힐링이라든가 이러한 거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일자리를 상당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좋은 인력들을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하고 관련된 부분이면은 관광과 의료, 마이스 이런 것들이 우리 제천 지역에 새로운 관광산이 지금 지역에 사고 있는 것하고도 맞지 않는가 이 부분이. 요거는 마이스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이벤트입니다. 그걸 앞대가리만 따갖고 마이스라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서 하고 있는 뭐 회의라든가 아니면 그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연수기능 이런 거하고 연결시키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뭐 의료관광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뭐 이거 뒤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전통적인 기존에 그런 전통적인 일자리 부분 없어요. 절대 없애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왜? 이런 부분에 취업해갖고 일자리를 가지고 있을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소수 핵심 기능을 가진 인력들일 것이다. 그 거의 대부분 어디요? 여기에 근무를 해야 되겠죠. 이런 기존의 전통적인 부분도 등한시하면 안 된다.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잘 고도화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지역 거고요. 이거 빼버리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쪽은 어떤 산업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뭐 이 시에서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천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쪽은 관광과 관련된 부분, 힐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야 되겠죠. 주기능이. 제가 언뜻 생각하기 이 두 가지가 사실 잘못하면 상충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힐링을 하고 슬로시티를 하는데 빨리 우리가 미래 첨단 산업 쪽하고 같이 연계되면 이게 두 개가 상충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략 산업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라든가 이런 IT와 BT를 접목시킨 융합 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 자연 치유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봤고요. 뭐 타이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건강 휴양도시, 자연치유도시, 성공경제도시 그런 부분들 시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전략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거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제가 좀 쭉 나열을 해본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기업 유치라든가 투자 유치를 상당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목적을 갖고 분명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지속가능성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로 미래 우리 후세들에게까지도 계속 먹거리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하고 맞는 것 같다 이거죠. 저는. 고령화 시대를 간다든가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갈 데가 어딘가. 그 사람들을 활용한 지역의 발전 전략.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경기 서남부 그쪽 지역이라든가 충남 당진의 아산, 서산 이쪽 지역하고 경쟁을 해서는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건 거기서 해야 될 일 같고요. 예를 들면
그 당진의 뭐 제철소를 비롯한 철강 산업을 한다든가 항공산업 그쪽 일부 있는 그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뭐 삼성전자 같은 IT 관련된 걸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건 거기서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자연 조건이라든가 기존에 추진해 오는 이런 힐링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의료 이런 걸 접목시키는 거는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세계적인 트렌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 지금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는 미래 전망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지역에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런 것들이 환경뿐만이 아니라 GRDP만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머니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지역사회의 갈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증폭되는 게 아니라 이 발전 전략을 통해서도 지역사회가 갈등이 없어지는 그리고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지속발전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인프라예요. 사회적인 인프라.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와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도의 출연기관인 테크노 파크도 있고 대학도 있지만 개별이 가지고서는 이 앞으로 이 그 미래 변화 트렌드를 우리가 한꺼번에 잡아낼 수는 없다. 이런 기관들이라든가 여기 하는 사람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긴밀한 이런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런 노력하는 것들이 지역 발전 사업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겁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표지기에 나오는 관중인데 포수가가 사실은 관중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포수가가 힘없이 관중이 나쁜 짓을 해도 감싸 안었거든요. 둘이 무슨 장사를 해도 관중이 살짝 저는 그 빼돌렸다고 그래요. 일부 이익금의 일부를. 그때 포수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들이 막 이제 야 관중 나쁜 놈이가 돈 빼갔어 이랬는데 아 그거는 관중이 인간성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홀로 계시는 홀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를 공양해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사실 관중이 모시고 있었던 그 자기 그 저기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했었어요. 관중하고 포수하고. 그래서 사실은 관중이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규라는 사람이고 포수가가 모시고 있던 사람이 제나라 환공이 되는 그 저기인데 소백인데 둘이 정치적으로 형제지간이지만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 관중이 그 소백을 환공을 제나라 환공을 죽이려고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포수가가 뭐라고 제나라 환공한테 얘기했냐면 제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저 혼자로서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천하제패를 위해서는 관중을 꼭 우리 죽은 밑에 두어야 됩니다. 하고 자기는 사양을 해요. 그리고 관중을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관중이 제나라 환공이 그래서 관중을 귀하게 씁니다. 관중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은 이거예요. 나를 낳아준 사람은 내 어머니고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다. 이런 말을 포수가 자기 친구한테 극찬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창고가 차야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절을 한답니다. 그 곡한 창고가 비면은 국민들 백성들이 예절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제나라 환공이 당신이 정치를 잘해갖고 창고를 가득 채워줘야지 백성들이 예절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입고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야지 백성들이 명예와 영치를 한다. 그래서 제나라가 초기에 그 환공 시대에 이 관중이라는 아주 유명한 재상을 등용함으로써 전국 시대 최초로 패권을 잡는 그런 그 일을 벌였는데 그게 바로 이 관중이라는 하나의 뛰어난 전략가 또는 이 사상가, 정치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오늘 그대로 아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각각 우리 지역사회에 곳간이 가득 찼을 때 우리 지역의 예의범절이 풍부해지고 지역이 살만한 동네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